제3장 질병의 가장 흔한 4가지 원인. 간과 쓸개의 담석. 사람들은 담석이 쓸개에서만 발견될 것이라고 믿는다.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믿음이지만 잘못된 가정이다. 실제로는 대부분의 담석이 간에서 형성되고 상대적으로 담낭에서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간 청소를 한 번이라도 해보면 이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당신이 일반인이든 의사나 과학자이든 또는 이미 담낭이 제거되어 담석이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사람이든 그것은 문제되지 않는다. 간 청소의 결과는 스스로도 알 수 있다. 아무리 과학적인 증거나 의학적 설명도 그런 정화 효과를 더 이상 가치 있게 할 수는 없다. 첫 번째, 간 청소를 하는 동안 수백 개의 녹색, 베이지색, 갈색 또는 검은색 담석이 변기에 떠 있는 것을 보면 당신은 직관적으로 당신의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당신은 궁금한 나머지 배출된 돌을 실험실로 가져가거나 의사에게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기로 결정할 수도 있다. 당신의 주치의는 당신의 치료 계획을 지지할 수도 있고 이것이 그저 우스꽝스럽다고 말하거나 혹은 그것에 대해 경고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험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당신이 생전 처음 자신의 건강에 대해 적극적으로 책임을 졌다는 점일 것이다. 모두가 당신만큼 운이 좋은 것은 아니다. 전 세계 인구의 약 20%는 일생의 어느 단계에서 쓸개의 담석이 생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수술로 이 중요한 장기를 제거하는 쪽을 택한다. 하지만 이 통계 수치는 간에 담석이 생기는 더 많은 사람들을 계산에 넣지 않는다. 자연의학을 실천하며 온갖 종류의 만성질환을 앓는 사람들을 보면 30여 년 동안 나는 그들 각자가 예외 없이 간에 상당한 양의 담석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 간 속의 담석은 건강, 젊음, 활력을 얻고 유지하는 데 주된 장애물이다. 단언하건대 간 속의 담석은 사람들이 병에 걸리고 또 병에 회복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주요 원인 중 하나다. 간에서 담석이 생성되는 것을 아주 흔한 현상으로 인식하거나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현대의학이든 전체론적 의학이든 의학 분야에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가장 불행한 실수일 것이다. 현대의학에서 일반적인 것처럼 진단 목적으로 혈액 검사에 너무 많이 의존하는 것은 간의 건강을 평가할 때 큰 단점이 될 수 있다. 한 가지 혹은 그 이상의 신체적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간의 폐색으로 고통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액 속의 간 효소 수치는 완벽하게 정상적일 수 있다. 간의 폐색은 대표적인 건강 문제 중 하나이지만 종래의 의학에서는 거의 언급되지 않고 있으며 의사들도 그러한 상태를 감지하고 진단하는 믿을 만한 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다. 간염이나 염증 발생 등에서처럼 간세포가 상당히 파괴된 경우에만 혈액 속의 간 효소 수치가 높아진다. 간세포는 다량의 효소를 함유하고 있다. 일정 수 이상의 간세포가 파괴되면 혈액 속에 간 효소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것이 혈액 검사를 통해 검출되면 간 효소 수치가 증가했으므로 간 기능이 비정상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경우라면 이미 피해가 발생한 이후다. 간 손상이 뚜렷해지기까지는 만성적인 간 폐색이 여러 해 지나야 한다. 표준적인 임상 시험은 간에서 생긴 담석을 거의 발견하지 못한다. 사실 대부분의 의사들은 간에서 담석이 자라는지도 모른다. 권위 있는 존스 홉킨스 대학교 같은 몇몇 진부한 연구 대학들만 간의 담석들을 논문이나 웹사이트에서 설명하고 있다. 그들은 그것들을 간내 결석이라고 부른다. 당신은 간 속의 담석이 거의 모든 질병의 발생이나 악화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가를 이해하고 그것을 제거하는 간단한 단계를 밟음으로써 자신의 건강과 활력을 영구적으로 회복시키는 일을 스스로 책임지게 될 것이다. 직접 간 청소를 하거나 혹은 당신이 건강 전문가라면 환자들을 위해 간 청소를 하는 것은 매우 보람있는 일이다. 깨끗한 간을 갖는 것은 인생을 새롭게 사는 것과 같다. 다음은 건강하고 깨끗한 간의 중요함을 보여주는 몇 가지 예다. 거의 모든 질병은 간의 담간과 쓸개 폐색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발생한다. 갇혀있고 독성이 있는 쓸개즙은 대부분 소화기 문제의 근원이다. 폐색된 간 내 담간은 무해한 화학물질을
암 유발 물질로 만들어 몸 전체에 퍼뜨릴 수 있다. 간 기능이 좋지 않으면 심장으로 가는 혈류의 70%를 차단할 수 있다. 간은 정신적 명료성과 정서적 안정을 책임진다. 간은 림프계에 단백질을 흘려보내 알레르기에서 자가 면역 질환, 감기에서 암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면역 체계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간 효소는 우리 몸의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유익하거나 치명적인 호르몬으로 바꿀 수 있다. 후자의 경우에는 생식기의 암을 발생시킬 수 있다. 간은 신체에서 가장 큰 기관이다. 무게는 1.36kg까지 나가며 복부 우측 상단에 갈비뼈 뒤에 매달려 있고 몸 전체 폭에 걸려 있다. 수백 가지의 기능을 담당하는 간은 신체에서 가장 복잡하고 활동적인 기관이기도 하다. 간은 신체의 중요한 연료 공급 임무를 처리, 변환, 분배, 유지하는 일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능을 방해하면 간과 몸 전체 건강에 심각하고 해로운 영향을 끼치게 된다. 가장 강력한 간섭은 담석의 존재에서 비롯된다. 간은 모든 장기세포, 호르몬, 담즙의 필수 구성물질인 콜레스테롤을 제조하는 일 외에도 신체의 기능, 성장, 치유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호르몬과 단백질을 생산한다. 간은 또한 새로운 아미노산을 만들고 기존의 아미노산을 단백질로 변환시킨다. 이 단백질들은 세포, 호르몬, 신경 전달 물질, 유전자 등의 주요 구성 요소들이다. 간의 또 다른 필수적인 기능은 제기능을 상실한 오래된 세포를 분해하고 단백질과 철을 재활용하며 비타민과 영양분을 저장하는 것이다. 담석은 이 모든 중요한 기능에 대한 위협이다. 간은 혈액 속에 알코올을 분해하고 유해물질, 박테리아, 기생충, 그리고 약물의 특정 성분들을 해독한다. 간은 특정 효소를 이용해 노폐물이나 독극물을 몸에서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는 물질로 전환한다. 게다가 간은 매 분마다 약 1리터 이상의 피를 여가하고 여가된 노폐물 대부분은 담즙의 흐름을 통해 간을 떠난다. 담석들로 담간이 막히면 담즙은 독성을 띠고 간의 독성 수치가 높아지며 궁극적으로 몸의 나머지 부분에도 독성이 생긴다. 이 과정은 보통 간에서 분해해야 하는 약물을 섭취함으로써 더욱 악화된다. 담석은 간의 해독작용을 막아 정상 용량에서도 과잉과 파괴적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그것은 또한 약물의 분해 산물 때문에 간이 손상될 위험이 있음을 의미한다. 간에서 제대로 해독되지 않은 알코올은 간세포를 심각하게 손상시키거나 파괴한다. 간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담즙을 생산하는 것인데 하루에 약 0.9에서 1.4리터를 만들어낸다. 담즙은 점성이 강한 황색, 갈색 또는 녹색 액체로 알칼리성이며 쓴맛이 있다. 담즙이 충분하지 않으면 대부분의 음식이 소화되지 않거나 부분적으로 소화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게 된다. 예를 들어 작은 창자가 당신이 먹은 음식을 소화하고 지방과 칼슘을 흡수할 수 있게 하려면 음식은 먼저 담즙과 결합해야 한다. 지방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으면 담즙 분비가 충분치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화되지 않은 지방은 장 내에 남는다. 그 지방이 다른 노폐물과 함께 결장에 도달하면 박테리아는 지방 일부를 지방산으로 분해하거나 대변으로 배설한다. 지방은 물보다 가벼워서 대변에 지방이 있으면 물에 뜨기도 한다. 지방이 흡수되지 않을 때는 칼슘도 흡수되지 않아 혈액에 칼슘이 부족해진다. 결국 그 혈액은 뼈에서 부족한 칼슘을 빼앗는다. 대부분의 골밀도 문제는 칼슘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아서라기보다는 담즙 분비가 부족하고 지방 소화가 제대로 되지 않아 발생한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의사는 거의 없기 때문에 환자에게 칼슘 보충제를 처방할 뿐이다. 담즙은 음식의 지방을 분해하는 일 외에 간에서 독소를 제거하는 일도 한다. 덜 알려져 있지만 담즙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장을 깨끗이 하는 것이다. 담즙은 또한 장의 연동 운동을 자극하여 건강하고 규칙적인 배변을 담당한다. 장 운동이 잘 안되면 변비의 주 원인이 된다. 간이나 담낭의 담석이 담즙의 흐름을 심각하게 방해할 경우 대변의 색은 일반적인 녹황색 대신 황갈색이나 검붉은색 또는 점토처럼 창백한 색일 수 있다. 담석은 건강에 좋지 않은 식습관과 생활 방식의 직접적인 결과물이다. 만약 다른 질병 유발 요인을 모두 제거한 후에도 간이나 담낭에 담석이 존재한다면
이는 상당한 건강상의 위험을 의미하는 것이며 질병과 조기 노화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담석이 주요 위험 인자 또는 질병의 원인으로 입원 장애에 포함되었다. 다음 절에는 간과 담낭의 담석이 신체의 다른 기관과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것이다. 이 돌들을 제거하면 몸 전체가 정상적이고 건강한 활동을 재개할 수 있다. 만성질환을 앓는 사람들은 수천 개의 담석이 간내 담간을 막고 있는 경우가 많다. 담낭에도 담석이 몇 개 자랐을지도 모른다. 이런 담석들을 일련의 간 청소를 통해 제거하고 균형 잡힌 식생활과 생활 습관을 유지한다면 간과 담낭은 원래 기능을 회복할 수 있으며 신체의 불편함이나 질병의 증상은 대부분 가라앉는다. 혹시 있었을 지속적인 알레르기도 줄어들거나 사라질 것이다. 허리 통증도 사라지고 에너지와 삶의 만족도가 올라갈 것이다. 간내 담간에서 담석을 제거하는 일은 건강을 회복시키고 증진시키기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절차 중 하나이다. 담석, 지속적인 질병의 원인. 간내의 담석은 대부분 액체 상태의 담즙에서 발견되는 것과 같은 해롭지 않은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콜레스테롤이 주 성분이다. 많은 담석들이 지방산과 담도에 도달한 다른 유기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담석의 대다수가 담즙이나 유기물에 응축된 덩어리뿐이라는 사실은 엑스레이, 초음파, 심지어 컴퓨터 단층 촬영에도 담석이 잘 보이지 않게 만든다. 담낭의 경우에는 상황이 조금 다른데 담낭에서는 모든 담석의 약 20%가량이 무기질, 주로 칼슘염, 담즙 색소 등으로 구성된다. 담낭에 있는 이러한 딱딱하고 비교적 큰 돌들은 진단을 통해 쉽게 발견할 수 있지만 간에 있는 부드러운 비석회질 돌들은 진단에서 놓치는 경향이 있다. 콜레스테롤이 주 성분인 담석이나 다른 지방 덩어리가 간내 담간을 막을 때만 초음파 검사에서 일반적으로 지방간이라고 부르는 것이 밝혀질 수 있다. 이럴 경우 초음파 사진에서 거의 흰색인 간이 드러난다. 지방간에는 최대 2만 개의 돌들이 모일 수 있고 간은 그런 후에야 숨이 막혀 기능을 멈춘다. 간에서 발견된 담석은 다양한 모양과 색깔을 띈다. 대부분 밝은 색이나 어두운 녹색이지만 어떤 것들은 흰색, 빨간색, 검은색 또는 황갈색이다. 그것들은 과식, 건강에 좋지 않은 식습관과 생활방식, 스트레스와 억압된 분노에서 비롯된다. 담석이 크고 수가 많을수록 간세포는 담즙 생산을 줄일 수밖에 없다. 간은 보통 0.9리터가 넘는 담즙을 매일 생산한다. 그것은 소장에서 음식을 제대로 소화시키는 데 필요한 양이다. 주요 담도가 막히면 한 컵도 안 되는 담즙만이 장으로 통하는 길을 찾을 것이다. 제한된 담즙 분비는 소화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간에서 독소를 배설하고 담도 밖으로 돌들을 밀어내는 것을 어렵게 한다. 그 결과 담즙의 독소가 축적된다. 일부 유독성 담즙은 혈액 속으로 역류하여 뇌를 포함한 주요 장기에 영향을 미친다. 이는 간의 혈액순환에도 영향을 미친다. 간의 혈관벽이 점점 막히면서 저밀도 지방 단백질의 혈류 탈출이 점점 어려워지고 혈중 콜레스테롤의 증가가 두드러진다. 담석은 다공성이어서 어망이 물고기를 잡듯 간을 통과하는 독소, 박테리아, 바이러스, 기생충, 낭종 등을 잡거나 흡수할 수 있다. 이 돌들은 지속적으로 감염의 근원이 될 수 있으며 몸에 점점 더 많은 새로운 박테리아를 공급한다. 복부 팽만, 방광염, 위궤양, 감염 또는 앞에서 발견된 모든 질환을 영구적으로 치료하려는 시도는 세균이 가득한 담석을 간에서 제거하지 않은 한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담석은 담낭의 벽과 총담간에 자극과 염증에 강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거기에 중첩된 미생물 감염이 생길 수 있다. 오늘날 2천만 명 이상의 미국인들이 담낭 질환을 겪고 있으며 매년 약 100만 명이 값비싼 담낭 수술을 택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수술로 담낭을 제거한다면 그는 극심한 고통에서 해방되고 얼마 동안 소화 기능이 나아질 수 있다. 수술 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담즙을 소화 과정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점이 있다면 음식을 소화할 때 많은 양의 담즙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찔끔찔끔 나온다는 것이다. 담즙은 음식물과 섞이지 않으면 장벽에 상처를 입힌다. 게다가 간에는 담석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소화장애가 재발하거나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담낭 제거 수술을 한 사람에게 과도한 체중 증가는 흔한 일이다. 통증, 천식, 윤활락염, 심장병, 관절염 같은 기존의 다른 건강 문제들도 악화된다. 담석이 간과 담낭에서 나오는 총담간이 췌간과 만나는 팽대부에 걸리면 주로 황달과 급성 췌장염이 발생한다. 이 질환은 결국 췌장에 암 종양이 생기고 다른 많은 질병들을 만들 수 있다. 어떤 종류나 크기, 수의 담석이라도 이 책의 제7장 또는 필자의 책, 의사들도 모르는 기적의 간 청소에 기술된 방법으로 간과 담낭 청소를 하면 쉽고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다. 비록 간 청소는 10세 이상의 어린이와 노인을 포함한 어느 연령의 사람들이나 할 수 있지만 나는 다음 장에서 설명한 것처럼 적어도 4에서 6주 동안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한 일반적인 지침을 따른 뒤에 간 청소를 할 것을 권한다. 제7장에 설명된 대장 및 신장 청소는 간 청소를 위한 이상적인 준비물이다. 나는 1년에 간 청소를 통해 약 3,000개의 완두콩 크기의 녹색 돌과 수백 개의 병아리콩 크기의 돌, 지름 2.5cm에 이르는 큰 돌 12개를 배출했다. 그 후 5년 동안의 지속적인 간 청소는 내 간이 완전히 깨끗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개별 간 청소의 효과는 종종 극적이고 점점 더 많은 이로움을 더했다. 전체적인 결과는 나의 에너지와 활력이 크게 증가하고 모든 불편함, 뻣뻣함, 몸의 통증, 특히 요통이 사라지고 정상화된 것이다. 내부로 말하자면 간 청소는 육체적, 정신적 행복을 위해 내가 한 일 중 가장 잘한 일이었다. 주류 의학에서는 왜 간에서 생기는 담석을 다루는 의학 지식이나 참고 자료가 없는지 궁금할 것이다. 이처럼 극히 중요한 것을 빠뜨린 이유는 현대 의학의 이론이 담석은 담낭 안에서만 형성되고 간에는 형성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주류 의학의 이론을 뒷받침하는 실험적 증거는 주로 엑스레이나 초음파 스캔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 엑스레이나 초음파는 담낭 안에서 일정 크기 이상으로 자라 석회화된 담석만 검출할 수 있다. 오늘날 사용되는 대부분의 진단 장비들은 간에서 수백, 수천 개의 석화되지 않고 경화된 담즙 퇴적물을 감지하지 못하고 존스 홉킨스 대학교처럼 간내 담석으로 인식하지 못한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초음파 검사는 엄청나게 많은 양의 돌이 간내 담간을 폐쇄시키고 있을 때만 간에 지방 축적물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만약 당신에게 지방간이 생겨 의사를 찾아가면 의사는 당신의 간에 과도한 지방 조직이 있다고 알려줄 것이다. 하지만 그 의사가 당신에게 간내 담석이 있다고 말할 가능성은 아주 적다. 앞서 언급했듯이 간에 있는 작은 돌은 초음파나 CT 스캔을 통해 검출할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에 의한 진단 영상을 주의 깊게 분석하면 간에 있는 작은 담도 중 일부가 막혀서 팽창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다. 더 크고 밀도가 높은 돌이나 돌 무더기에 의해 발생하는 담도의 확장은 자기 공명 영상을 통해 더 쉽게 탐지할 수 있다. 그러나 중대한 간 질환의 징후가 없는 한 의사들은 간의 내부에 있는 결석을 검사하지 않는다. 불행히도 간은 신체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 중 하나지만 간에 생긴 장애가 진단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 흔하다. 지방간이나 담석 형성의 초기 단계를 쉽게 인식하고 진단한다 하더라도 오늘날의 의료기관은 이 중요한 장기가 짊어져야 하는 무거운 짐을 덜어줄 치료법을 제공하지 않는다. 간에 담석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담낭이 제거된 사람을 포함하여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간 청소를 하면 몸은 엄청나게 많은 양의 석화되지 않은 담즙 덩어리 돌을 방출할 것이다. 이 돌들은 수술로 제거된 담낭에서 발견된 녹색의 석회화되지 않은 돌들과 같다. 방출된 돌들의 중간 부분을 잘라보면 담석 형태를 하고 있는 돌들에는 모두 잘린 나무줄기에서 볼 수 있는 것과 비슷한 나이테가 있다. 적절한 분석을 통해 그 돌들의 생성 시기를 알 수 있고 신체의 건강을 위해 몸이 가장 많이 다루어왔거나 앞으로 다루어야 할 독소, 화학물질, 박테리아의 종류가 무엇인지 밝힐 수 있다. 간을 깨끗이 청소하면 돌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 수천 개의 간내 담석을 괴롭혀온 수천 종의 독성 물질을 제거할 수 있다. 간내 담간에서 담석을 쓸어내고 깨끗이 하는 것은 건강을 회복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절차 중 하나다. 탈수증. 인체는 75%의 물과 25%의 고체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영양분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제거하고 엄청나게 다양한 몸의 활동을 실행하기 위해서 물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물을 다양한 영양분 중에 가장 중요한 영양분으로 강조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차, 커피, 술, 그리고 다른 제조된 음료로 물을 대체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신체에 자연스러운 갈증 신호가 순수하고 담백한 식수를 필요로 하는 표시임을 깨닫지 못한다. 대신 그들은 신체 수분 요구 조건을 충족시킬 것이라는 믿음으로 다른 음료를 선택한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믿음이다. 차, 커피, 와인, 맥주, 청량음료, 스포츠 음료, 주스 등에 물이 포함되어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카페인, 알코올, 설탕, 인공 감미료 또는 강력한 탈수제 역할을 하는 다른 화학물질도 들어있다. 이러한 음료를 많이 마실수록 몸에서 만들어지는 효과는 물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과 정반대여서 여러분의 몸은 더 심한 탈수 상태에 빠진다. 예를 들어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는 강한 이뇨작용을 일으켜 배뇨가 증가하는 스트레스 반응을 유발하고 설탕을 첨가한 음료는 혈당 수치를 급격히 높인다. 그런 반응을 유발하는 음료는 신체에 많은 양의 물을 내놓도록 강요한다. 이런 음료를 규칙적으로 섭취하면 만성 탈수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는 모든 독성의 위기에 한몫을 한다. 인체의 수분 요구를 먼저 충족시키지 않는 한 합성 약물로 또는 천연 약물일지라도 이런 것들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이유가 없다. 약물이나 다른 형태의 의료 개입은 강력한 탈수 효과를 일으켜 인간의 생리적 기능에 여러모로 위험할 수 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환자들은 탈수 현상의 발전 단계인 목마름병을 앓고 있다. 신체의 어떤 부분은 다른 부분보다 더 탈수될 수 있다. 이들 부위에서는 수분 보유량 부족으로 독소를 제거할 수 없어 신체는 파괴적인 결과에 직면한다. 체내 수분 대사의 가장 기본적인 측면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대개 신체가 물을 절박하게 요구하는 것을 질병으로 진단하는 경우가 많다. 의사들이 일반적으로 질병이라고 부르는 것은 대체로 탈수 현상의 진전된 상태를 말하는데 이 때문에 신체가 노폐물과 독소를 스스로 제거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탈수증 인식. 적절한 수분 섭취 없이 수년간 살아온 사람들은 체내에 축적된 독소에 압도될 가능성이 높다. 만성질환은 항상 탈수증을 동반하며 많은 경우 탈수증에 의해 발생한다. 부족한 수분 섭취가 지속되거나 자극적인 음료나 음식을 많이 먹고 오래 살수록 독성의 위기는 더 심각하고 오래 지속될 것이다. 심장병, 비만, 당뇨병, 류마티즘성 관절염, 위궤양, 고혈압, 암, 알츠하이머, 그리고 다른 만성적인 질병들은 수년간의 몸 가뭄이 선행된다.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같은 감염성 생물은 수분 공급이 잘 된 몸에서는 번성할 수 없다. 따라서 물을 충분히 마시는 일은 여러분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질병 예방 조치 중 하나다.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거나 일정 기간 지나친 자극으로 몸의 수분 비축량을 과도하게 고갈시키는 사람은 세포 안에 존재하는 물의 부피 비율을 세포 밖에서 발견되는 물의 부피 비율로 점차 낮춘다. 일반적으로 세포 내부의 물 비율은 세포 외부에서 발견되는 것보다 높다. 탈수 상태에서는 세포의 수분 함유량이 28% 이상 감소하며 문제의 세포가 피부, 위, 간, 신장, 심장 또는 뇌의 세포이건 간의 모든 세포 활동을 약화시킨다. 세포 탈수가 있을 때마다 신진대사 노폐물들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는다. 이것은 질병과 유사한 증상을 일으키지만 사실은 수분 대사가 방해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일 뿐이다. 53세의 그리스 여성 데메트리아는 고통스러운 담낭 질환 때문에 나를 찾아왔다. 그녀의 피부는 짙은 회색으로 그녀의 간과 몸 전체에 높은 농도의 독소가 있음을 나타냈다. 그녀의 몸이 얼마나 탈수됐는지 보고 나서 물 한 잔을 권했을 때 그녀가 말했다. 저는 결코 물을 마시지 않아요. 물은 나를 아프게 해요.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그녀의 몸은 균형을 되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녀의 몸은 마시는 물을 모두 위 속에 숨어있는 독소 일부를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면서
메스꺼움을 일으키는 것이 분명히 보였다. 그녀의 경우 물을 마시는 것 말고는 어떤 치료도 그녀의 시간과 돈을 낭비할 뿐이었다. 데미트리아의 고통스러운 상태는 더 많은 일반 물을 마실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독소를 제거하기 위해 30분마다 적은 양의 뜨거운 한화된 물을 조금씩 마시는 방법을 필요로 했다. 원칙적으로 우리가 마시는 물은 세포의 부피 균형을 유지하고 우리가 먹는 소금은 세포 바깥과 순환하는 물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세포의 영양분과 에너지 생산에 필요한 삼투압을 일으킨다. 신체는 탈수 상태에서 이 중요한 메커니즘을 지탱하지 못하여 잠재적으로 심각한 세포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 통증과의 관계. 체내 탈수증의 또 다른 주요 지표는 통증이다. 뇌는 점점 더 많은 물 부족에 대응하여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인 히스타민을 활성화하고 저장하는데, 히스타민은 특정 하위 수분 조절 장치에 순환하고 있는 물의 양을 재분배하도록 지시한다. 이 시스템은 몸에서 수분이 부족할 때 필수적인 신진대사 활동과 생존의 필수적인 곳으로 물을 이동시키는 것을 돕는다. 수분 섭취와 분배를 위한 히스타민과 그 하위 수분 조절 장치가 몸 안의 통증을 감지하는 신경을 가로질러 움직일 때 그것들이 강하고 지속적인 고통을 유발한다. 이러한 통증 신호는 류머티즘성 관절염, 협심증, 소화불량, 요통, 섬유근육통, 신경통, 편두통, 숙취, 두통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것은 광범위하거나 국부적인 형태의 탈수 문제에 대해 환자에게 주의를 환기시키는데 꼭 필요한 것이다. 항히스타민제나 제산제 같은 진통제는 몸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힐 수 있다. 그것들은 진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뿐 아니라 신경 전달 물질과 히스타민 사이에 연결도 끊어버린다. 진통제로 국소적인 통증을 잠시 해소할 수는 있지만 몸이 수분 분배의 우선순위가 어딘지 알 수 없게 만든다. 이것은 몸의 내부 통신 체계를 큰 혼란에 빠뜨리고 몸 전체의 혼란을 확산시킬 수 있다. 항히스타민제는 몸의 히스타민이 균형 잡힌 수분 분배를 보장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역할을 한다. 만약 당신의 몸이 뚜렷한 이유 없이 지속적인 고통을 만들어낸다면 당신은 다른 결론을 내리기 전에 이것이 물을 원하는 몸의 외침이며 불균형한 상태를 치료하려는 몸의 시도라고 해석해야 한다. 처방 진통제는 신체의 주요 탈수 신호를 억제한다. 진통제는 수분 공급을 위한 인체의 비상 경로를 차단하고 적절한 노폐물 제거를 방해하고 만성질환의 씨앗을 뿌린다. 진통제가 치명적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기록들은 많다. 진통제는 매년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위장 출혈을 일으킬 수 있다. 또한 이런 합법적인 약물에 함유된 모르핀 계열 화합물은 삶을 심각하게 변화시키는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다. 유명 라디오 진행자인 러시 림보가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자신이 진통제에 중독되었다고 발표했을 때 그의 삶은 엉망이었다. 하지만 림보만 그런 것은 아니다. 가끔 일어나는 두통 때문에 처음에는 무심코 에드빌을 복용하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강한 진통제 없이는 살 수 없게 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있다. 일단 당신이 이와 같은 탈수제를 사용하면 당신은 거의 같은 종류의 고통 혹은 심지어 더 심한 고통을 계속해서 겪게 될 것이다. 가장 최근에 기록되고 널리 알려진 바이옥스, 셀레브렉스 그리고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알리브 같은 진통제의 부작용은 세상에 안전한 진통제는 없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이 약들은 심근경색과 뇌졸중 위험을 최소한 50% 이상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스피린과 다른 해롭지 않은 약이 이런 종류의 진통제에 속한다. 의료 시스템과 미국 식품의약국 그리고 제약업계에 대한 무지와 잘못된 신뢰 때문에 오늘날 작은 알약을 복용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수백만 명의 심장병 환자들이 있다. 이 작은 알약을 10일 이상 복용할 경우 그들의 심장을 파괴하거나 뇌를 손상시킬 수 있다는 폭로는 충격 그 이상이다. 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것이 짜증나는 고통을 없애는 것 뿐이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고를 듣겠는가. 몇 분 안에 기분이 좋아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해로울 것 없는 작은 알약을 먹는 것이 옳은 일처럼 느껴질 수 있다. 그리고 진통제가 맛도 좋다면 그 기적의 약은 절대 당신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것 같다.
그렇지 않은가? 진통제의 최신 유행인 타이레놀 엑스트라 쿨은 이처럼 위험한 약을 해롭지 않아 보이게 한다. 이 약은 박하향이 나는 진통제다. 그러나 FDA가 인정한 매년 적어도 100건의 의도하지 않은 사망에 영향을 미친다는 진통제에 향기의 유혹을 더하는 것이 정말 건전한 생각일까? 약물 승인과 관련된 스캔들과 엉터리 연구에 대한 폭로가 점점 더 많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바뀔 수도 있다. 당신이 약물 중독을 끝내기로 결심하면 삶은 쉽지 않을 것이다. 재활 치료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약 5,900달러에 빠른 마취 해독제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진정한 재활이 되려면 원래 중독성 있는 약을 복용하게 만든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을 다룰 필요가 있다. 요점은 다음과 같다. 신체의 자연스러운 통증 신호는 비정상적인 상황, 즉 단순한 탈수 현상에 대한 정상적인 반응이다. 신체의 혈관벽, 간내 담관, 림프관, 신장, 내장, 기타 배출기관이 너무 폐색되어 만성 탈수가 불가피해지는 경우가 많다. 건강을 회복하려면 몸의 내부를 깨끗이 하고 제대로 영양을 공급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이 책의 주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통증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사람들은 그것이 신체의 치유 노력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거의 인식하지 못한다. 통증은 언제나 자연적으로 움직이거나 흐르는 것에 대한 저항의 표시다. 저항은 변비나 림프 폐색과 같은 일부 신체적 장애의 결과 또는 특정 사람이나 상황에 대한 감정적 저항에서 발생할 수 있다. 인식되기만 하면 저항의 원인은 해결될 수 있다. 통증과의 싸움은 더 많은 통증을 초래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저항을 풀어주면 통증을 경감시킨다. 신체 내부 청소와 휴식, 충분한 영양을 통해 몸을 지탱하면서 약간의 통증을 경험하더라도 실제로 그 통증은 치유의 가속화에 도움이 된다. 통증을 약으로 억누르기보다 계속 견디다 보면 몇 시간 혹은 며칠 뒤에 자연스럽게 줄어든다는 것을 알게 된다. 반면에 진통제로 고통이나 통증과 싸우려 하는 것은 당신의 삶에 더 많은 두려움과 고통을 유발하는 중독이다. 수용하는 태도로 자신의 통증을 느끼는 것은 당신의 삶에서 모든 종류의 두려움을 없앤다. 또한 통증 경험은 몸 자체의 천연 진통제나 치유 호르몬인 엔도르핀의 분비를 자극할 것이다. 일단 통증의 원인을 파악하고 대처하면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시간 문제다. 물론 견딜 수 없는 통증이라면 진통제의 사용은 피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렇더라도 고통받는 사람은 진통제를 사용하는 것과 동시에 그의 삶에서 탈수가 일어나는 영향을 끝내야 할 뿐만 아니라 소화 및 정화 프로그램을 시작해야 한다. 신체 가뭄, 가장 강한 스트레스, 24시간 일하는 인간의 뇌는 신체의 어느 부분보다 더 많은 물을 필요로 한다. 일반적으로 뇌는 몸속을 순환하는 혈액의 약 20%를 포함하고 있다. 뇌세포는 85%의 물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뇌세포의 에너지 요구 조건은 포도당 대사뿐 아니라 삼투압을 통한 물 구동으로부터 수력 에너지를 만들면서 충족된다. 뇌는 매우 복잡한 프로세스와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포에서 생성된 에너지원에 크게 의존한다. 뇌 조직의 수분 부족은 뇌의 에너지 공급을 줄여 뇌의 중요한 기능들을 약화시키는데 이는 사람들이 우울증이라고 부르는 상황이다. 당신은 정상적인 수준보다 낮은 수준의 뇌 에너지를 신체적, 개인적, 사회적 욕구로 충족시킬 수 없으므로 두려움, 불안, 분노, 그리고 다른 감정적 고통에 굴복하게 된다. 당신은 아마 기진맥진하고 무기력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해질 것이다. 예를 들어 만성 피로 증후군은 대부분 뇌와 신체 다른 중요한 부분에서 모든 대사 노폐물과 세포 이물질을 쉽게 제거할 수 없는 데서 오는 진행성 뇌 탈수증의 증상이다. 만성 피로 증후군 환자들이 경험하는 뇌의 안개는 실제로 뇌에서 일어나는 폐색을 정확히 묘사하고 있다. 만성 피로 증후군은 뚜렷한 이유 없이 어떻게든 사람을 장악하는 악랄한 질병이 아니다. 그것은 고통받는 사람이 카페인, 담배, 약물, 동물성 식품 등으로 뇌를 자극하는 것을 멈추고 몸을 정화하고 수분과 영양을 공급하는 일관된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아주 자연스럽게 사라질 수 있다.
스트레스 반응. 탈수가 되면 몸은 기근이나 투쟁, 도피 반응 상황에서 경험했던 것과 비슷한 인생의 싸움을 벌여야 한다. 몸은 아드레날린, 엔도르핀, 코르티손 등 여러 가지 호르몬을 동원하여 이러한 위기에 대응한다. 예를 들어 엔도르핀은 우리가 고통과 스트레스를 견디고 신체가 대부분의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코르티손은 위기 때 몸의 에너지와 기본 영양소를 공급하기 위해 저장된 에너지와 필수 원료를 동원하려고 명령한다. 이 호르몬은 실제로 기근과 같이 허용된 상황에서 몸이 스스로를 먹이로 삼도록 한다. 물론 더 이상 대처할 수 없다 또는 이것이 정말로 나를 잡아먹고 있다와 같은 감정적인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이것은 매우 스트레스를 많이 주고 잠재적으로 몸에 위험할 수 있다. 류머티즘성 관절염, 다발성 경화증 또는 기타 퇴행성 질환을 앓고 있는 많은 환자들이 코르티손 약물을 복용하는데 이 약들은 그들에게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에너지와 사기를 북돋아준다. 그러나 이 약의 효과는 신체가 아직 남아있는 에너지와 영양분을 이용할 수 있는 한에서만 지속된다. 신체가 비상 측량을 다 써버리면 더 이상 기능하지 못하고 질병의 증상은 크게 악화될 것이다. 수분 정체 및 신장 손상. 체내물이 부족할 때마다 레닌, 안지오텐신 체계가 활성화된다. 영리하게 설계된 이 시스템은 신체가 가능한 모든 곳에서 물을 붙잡는 데 사용된다. 그것은 신장의 배뇨를 억제하도록 지시하고 뇌와 심장 근육만큼 필수적이지 않은 부위에 모세혈관과 혈관 시스템을 단단히 조인다. 동시에 나트륨 흡수를 증가시켜 체내 수분 보유에 도움이 된다. 신체가 정상적인 소화 수준으로 돌아가지 않는 한 RA 시스템은 활성 상태를 유지한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혈관벽에 가해지는 혈액의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높게 유지하여 심혈관 질환으로 알려진 손상을 일으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혈압이나 신장에 소변이 정체되어 있으면 신장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이 질환에 대한 일반적인 치료는 대부분 이뇨제 약물과 제한된 소금 섭취로 이루어지는데 둘 다 심각한 문제가 있다. 혈압을 정상화하는 데 사용되는 이뇨제를 복용하고 염분 섭취를 줄이면 정상적인 세포활동을 위해 남겨둔 적은 물을 아끼려는 신체 응급 조치를 크게 약화시킨다. 이에 따른 스트레스 반응은 탈수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고 악순환이 이어진다. 오늘날 이루어지는 많은 신장 이식 수술은 만성 탈수증의 결과로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는 것, 알코올 섭취, 동물성 단백질이 많은 음식을 먹는 것 또는 신경계의 과도한 자극에 의한 것이다. 카페인과 알코올 드라마. 차, 커피, 청량음료, 대부분의 스포츠 음료에 함유된 카페인은 중추신경계와 면역계 모두를 자극하고 스트레스를 줄 뿐만 아니라 강력한 이뇨작용도 한다. 커피나 차를 마실 때마다 당신의 몸은 독성 카페인을 제거하기 위해 3컵의 물을 낭비해야 한다. 어떤 피해도 입지 않고 이 물을 아낄 방법은 없다. 카페인이 함유된 청량음료도 비슷한 방식으로 작용한다. 신경 독소인 카페인은 부신을 자극하여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고 새롭게 분출된 에너지와 활력이 소비된 음료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잘못된 이상을 줄 수 있는 강한 면역 반응을 촉발시킨다. 이런 흥분제들의 비밀은 당신의 몸이 자극을 받는 한 당신의 기분이 상쾌하고 머리가 맑아지도록 면역 반응이 충분한 에너지를 동원한다는 것이다. 몸은 혈액에서 카페인을 제거하기 위해 세포에서 물을 빼앗도록 강요받는다. 이 세포의 탈수와 일시적으로 피가 묽어지는 결과를 낳는다. 피가 묽어지면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에 곧 탈수될 위험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탄산음료에 들어있는 카페인의 탈수 현상은 카페인을 피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탄산음료에 들어있는 범인이 카페인뿐만은 아니다. 청량음료가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 새로운 증거는 청량음료가 심각한 세포 손상을 일으킨다는 것을 입증한다. 영국의 한 대학교의 연구는 코카콜라, 환타, 펩시맥스와 같은 음료에서 발견되는 방부제가 DNA의 중요한 부분을 무력화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것은 보통 노화나 알코올 남용과 관련되어
간경변증과 파킨슨병 같은 퇴행성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연구 결과는 탄산음료를 소비하는 전 세계 수억 명의 사람들에게 심각한 결과를 보여준다. 그리고 어린이들의 과잉 활동과 관련 있는 식품 첨가제에 대한 논쟁을 재개하도록 만든다. 가장 큰 우려는 1,500억 달러 규모의 탄산음료 산업에서 수십 년 동안 사용된 방부제인 벤조산 나트륨으로 알려는 1,500억 달러 규모의 탄산음료 산업에서 수십 년 동안 사용된 방부제인 벤조산 나트륨은 벤조산에서 나오는데 스프라이트, 오아시스, 닥터페퍼 등 탄산음료에 곰팡이가 생기지 않도록 대량으로 사용된다. 이 흔한 방부제는 피클과 소스에도 첨가된다. 벤조산 나트륨은 과거에 이미 암의 간접적인 원인으로 확인되었다. 이것이 청량음료에 첨가된 비타민C와 섞이면 발암물질인 벤젠을 생산한다. 영국 세필드 대학교 분자생물학과 생명공학 교수인 피터 파이퍼 박사는 벤조산염이 미토콘드리아로 알려진 세포의 발전소에서 DNA의 중요한 부분을 손상시켰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는 2007년 5월 27일자 인디페턴트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화학물질들은 미토콘드리아의 DNA에 심각한 손상을 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산소를 소비하며 만약 당신이 여러 질병 상태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미토콘드리아를 손상시키면 세포는 매우 심각한 기능 장애를 일으키기 시작한다. 그리고 현재 파킨슨병 및 수많은 신경퇴행성 질병들처럼 이 DNA의 손상과 연관된 질병들이 아주 많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노화 과정 전반에 걸쳐 있다는 점이다. 파이퍼 교수는 미국 식품의약국과 세계보건기구가 실시한 과거의 테스트를 언급하며 식품업계는 이 화학물들에 대한 검사가 끝났으며 완전히 안전하다고 말할 것이다. 현대 안전시험의 기준으로 보면 안전시험이 불충분했다. 모든 것들과 마찬가지로 안전성 테스트도 발전하고 있으며 지금은 50년 전보다 훨씬 더 엄격한 안전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강력한 식음료 산업에 맞서지 않으리라는 점은 분명하다. 공공보건 담당자들의 부주의한 정책과 간행으로부터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는 것은 모두의 몫이다. 아이들에게 청량음료를 마시지 못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캠퍼스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매일 약 560ml짜리 병을 한 병만 마시면 매년 체중을 무려 5.9kg 증가시킬 수 있는 스포츠 음료도 마찬가지다. 보스턴 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시행된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마시는 한 캔의 탄산음료는 심장병과 당뇨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사증후군의 46% 증가와 관련이 있다고 한다. 약 360ml 콜라나 다른 탄산음료의 산을 중화시키기 위해서는 32컵의 알칼리성 물을 마셔야 한다. 탈수 위험 외에도 신체는 뼈나 치아 혹은 DNA에 저장된 알칼리성의 비축분을 다 써야 한다. 비축분이 고갈되면 당신의 목숨이 위태로워진다. 거의 모든 청량음료의 주성분인 카페인은 체내에서 수분을 다시 흡수할 수 있는 속도보다 수분을 빨리 제거해 지속적인 갈증을 유발한다. 청량음료를 자주 마시는 사람들은 그들의 몸에서 지속적으로 그리고 점점 강하게 세포의 수분이 고갈되기 때문에 결코 갈증을 진정시킬 수 없다. 일부 대학생들은 하루에 10에서 14캔의 콜라를 마신다. 결국 끝없이 이어지는 몸의 갈증 신호를 배고픔과 혼동하여 가식함으로써 부기와 과도한 체중 증가를 일으킨다. 규칙적인 카페인 섭취는 이뇨작용과 뇌에 미치는 중독성과는 별도로 심장 근육을 과민하게 자극하여 탈진과 심장 질환을 일으킨다. 당신은 어떤 물을 마시는가? 이제 당신은 물이 당신의 몸에 가장 좋고 가장 자연적인 음료임을 확인할 것이므로 다음 도전은 당신을 아프게 하지 않는 물의 원천을 찾는 것이다. 56개 도시에 살고 있는 62만 1,431명의 핀란드인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식수에 함유된 염소는 분명 당신을 아프게 할 수 있다. 연구원들은 염소에 노출된 여성들이 방광암에 걸릴 확률이 48%,
직장암에 걸릴 확률이 38%, 식도암에 걸릴 위험이 90%, 유방암에 걸릴 위험이 11% 증가했다는 것을 밝혀냈다. 남성들은 여성들만큼 영향을 받지 않았다. 식수에 염소를 첨가하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 발암물질로 이루어진 칵테일이 만들어진다. 자연식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자연에 가장 귀중하고 필수적인 항암과 질병 예방 식물의 화학 영양소 일부가 염소 처리된 수돗물과 결합할 때 치명적인 암을 형성하는 물질을 유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최근 일본 국립보건과학원과 시즈오카 현립대학교 과학자들이 공동으로 실시한 연구로 확인되었다. 이 치명적인 화학물들은 알 수 없는 돌연변이 유도 물질을 의미하는 MX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채소를 먹지만 그와 함께 염소 처리된 수돗물을 마시는지 생각해보라. 문제는 많은 양의 이런 독극물들이 우리 몸의 수분 처리 시스템과 수분 재활용 시스템에 침투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염소 처리된 물로 씻은 식물성 식품이 이러한 독소를 발생시킨다는 것은 매우 당황스럽다. 이런 음식을 먹으면서 염소가 들어간 물을 함께 마실 경우 분명 상황을 악화시킨다. 이 결합으로 인해 발생하는 치명적인 암 유발제는 극소량만으로도 독성이 매우 강하다. 따라서 아주 적은 양의 염소만으로도 강력한 파괴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도시와 가정에 염소를 사용하지 않는 새로운 물 처리 방법을 시행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정부가 더 건강하고 더 효과적인 물 처리 시스템으로 바꾸도록 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자신과 가족을 위해 이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확실하다. 적은 비용으로도 당신의 건강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간단한 여가 시스템이 많다. 그것들은 상점과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거의 모든 신제품 냉장고에는 그런 시스템이 내장되어 있다. 염소와 다른 오염물질을 걸러내는 것만으로 엄청난 이점이 있다. 음용수에서 염소와 그 밖의 수많은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가장 흔한 방법은 여과와 역삼투압 시스템이다. 그것들이 값이 비쌀 수도 있지만 암 투병을 통한 고통의 비용을 고려하면 여전히 감당할 수 있는 선택이다. 플라스틱 병에 대한 경고. 플라스틱 병, 특히 부드러운 타입의 플라스틱 병에 담긴 물이나 음료를 멀리한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몸에 엄청난 양의 프탈레이트를 축적하고 있다. 플라스틱 제품은 수용성과 지용성을 갖고 있다. 플라스틱 병에서 배어나오는 독성 화학물질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신체의 자연스러운 대처 방법은 그것들을 지방세포와 결합 조직에 저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생존 반응은 여성들의 체중 증가와 보기 흉한 피하 지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연방보건기관 소속의 4명을 포함한 수십 명의 과학자들의 발표에 따르면 플라스틱 제품에 널리 사용되는 에스트로겐과 같은 화합물이 심각한 생식 장애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화합물 비스페놀 A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화학물질 중 하나로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 흔적을, 아니 그 이상을 몸에 지니고 있다. 비스페놀 A는 폴리카보네이트 플라스틱 젖병, 대형 냉각 용기와 스포츠 음료병, 전자레인지용 접시, 식품용 캔 코팅제, 그리고 어린이용 치아 실란트에서 발견된다. 플라스틱이 환경에 미치는 재앙과도 같은 영향은 판단하기 어렵다. 현재 바다에는 플랑크톤보다 더 많은 플라스틱 입자가 있다. 플라스틱 입자는 매립지에서 지하수로 스며들고 강과 개울은 그것들을 바다로 운반한다. 그리고 우리가 마시는 물과 우리가 먹는 물고기를 통해 우리의 몸속으로 돌아온다. 변화를 만들고 싶다면 여과된 물만 마시고 가능하면 유리, 세라믹, 나무, 스테인리스 스틸 또는 기타 천연 용기와 기구를 사용하라. 신장 결석. 신장은 신체의 진정한 거장화학자다. 신장은 소변을 통해 체내의 노폐물과 과다한 액체를 제거하고 소금, 칼륨, 산의 결정적인 균형을 유지하는데 이처럼 작은 기관이 한다고 하기에는 엄청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신장의 주 임무는 피를 순수하고 건강하게 유지하고 체내의 유체 균형을 적절히 유지하는 것이다. 이처럼 엄청나게 복잡한 위협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신장이 지속적으로 정상적인 혈액량을 감시하고 적절한 양의 소변을 걸러내야 한다. 그러나 이런 메커니즘을 방해하고 신장을 폐색시키는 수많은 방해 요소들이 있다.
그 요인들에는 지나친 자극, 탈수, 피로, 과식, 고도로 가공된 음식 섭취, 담석, 혈압장애, 소화장애, 처방약이나 마약, 비타민 보충제가 포함된다. 신장이 혈액에서 필요한 양의 소변을 분리할 수 없을 때 소변 일부는 계속 몸 주위를 순환하며 소변의 노폐물을 혈관, 관절, 조직, 장기에 축적시킨다. 이는 액체와 노폐물이 체내 갇혀 쌓이기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궁극적인 결과는 잠재적으로 극도의 부기와 요독증 또는 신부전증이다. 다양한 피부병, 강한 채취, 손바닥과 발의 땀, 수분 정체, 림프 폐쇄, 복부 팽만, 빠른 체중 증가, 무기력증, 고혈압 및 기타 장애는 대체로 신장의 모래 결정이나 돌과 같은 요로 태정물 때문에 생기는 독성 혈액을 나타내는 것이다. 신장의 결석은 작은 결정체로 시작하여 종국에는 달걀만큼 커질 수도 있다. 이 결정체들은 너무 작아서 엑스레이로도 발견되지 않고 통증을 유발하지 않기 때문에 거의 인지할 수 없다. 하지만 그것들은 작은 신장관을 통한 액체 흐름을 차단할 정도는 된다. 일반적으로 용액에 있던 소변 성분이 침전될 때 신장에 결석이나 돌이 형성된다. 이러한 입자가 지나치게 많이 생기거나 소변이 너무 농축되었을 때 침전이 발생한다. 결정체 입자나 돌은 보통 날카로운 가장자리나 각도를 가지고 있다. 이것들이 신장에 의해 소변과 함께 방출되면 방광으로 가는 동안 요로관의 내부 표면을 상처내거나 잘라내면서 허리와 등 아래쪽에 심한 통증을 일으킬 수 있다. 심지어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고 통증이 다리를 타고 흘러내려 허벅지 마비가 생기고 소변을 보기 어려울 수도 있다. 대부분의 결정체나 결석은 신장에서 비롯되지만 일부는 방광에서 형성되기도 한다. 큰 결석이 두 요관 중 한 곳에 들어가면 소변 배출이 막힌다. 이는 신장 감염이나 신부전증 같은 심각한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다. 신장의 어느 부위가 막히든 간에 그것은 물과 화합물질을 제거하고 조절하는 신장의 능력을 제한하여 이런 섬세한 장기들에 부상을 입힌다. 신장의 여러 가지 기능이 별도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신장병에도 불구하고 소변 배출은 정상으로 보일 수 있다. 결석의 종류와 영양, 결정체와 결석의 형성에 관여하는 가장 흔한 용매는 옥살산염, 인산염, 요산염, 요산, 그리고 시스틴, 시스테인 등의 아미노산이다. 다양한 원인으로 8가지 종류의 결정체나 결석이 이러한 용매로부터 형성될 수 있다. 많은 양의 옥살산을 함유한 음식료는 옥살산염 결석의 원인이 된다. 일반 차 한 잔에는 약 20mg의 옥살산이 들어있는데 신장이 배출하기에는 너무 많은 양이다. 처음에 신체는 산을 중화시키기 위해 칼슘을 사용한다. 그 사이 옥살산은 옥살산 칼슘으로 변한다. 차를 마시는 것이 규칙적인 습관이 된다면 신장의 과도한 옥살산 칼슘은 언제든 작은 결정체 형태로 퇴적된다. 초콜릿, 코코아 음료, 초콜릿 아이스크림도 옥살산염이 풍부하다. 이러한 식품을 정기적으로 섭취했거나 섭취하는 사람은 신장의 옥살산염 결석을 키우고 있는데 특히 어린이의 경우 신장이 매우 작고 섬세하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 또한 하루에 200mg 이상의 비타민C를 섭취했다면 그중 일부는 옥살산염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몸이 사용하는 소량을 제외한 나머지는 내장과 소변으로 배출된다. 비타민C는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만큼 무해하지 않으며 특히 합성하여 만들어진 단일 제제의 형태라면 더욱 그렇다. 요산 결정체는 또 다른 종류의 신장 결석을 만든다. 요산은 음식물의 퓨린으로부터 형성되는 노폐물이다. 간에서 단백질이 분해되면 요산은 소변으로 배출되기 위해 신장으로 전달된다. 신장이 요산을 모두 제거하지 못하면 혈액 속의 요산 농도가 높아진다. 그리고 여분의 요산은 우선 혈액순환과 산소 공급이 가장 나쁜 신체 부위, 즉 발가락이나 손가락에 축적된다. 이처럼 발가락과 손가락에 축적된 요산과 다른 유해 물질은 관절을 단단하고 뻣뻣하고 굽혀지지 않게 만들 수 있다. 몸 안쪽이든 바깥쪽이든 노폐물이 저장된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든 그것들의 분해를 돕는 전문 박테리아도 존재한다. 따라서 몸에 있는 요산 축적물은 특정 호기성 박테리아를 끌어들여 이 노폐물을 암모니아로 분해한다. 요산 결정을 먹이로 삼는 수많은 박테리아가 이들 노폐물이 포함된 조직을 침범하면 염증과 통증이 일어난다. 통풍과 관절염은 이 같은 갑작스러운
청소 반응의 가장 흔한 증상이다. 발가락에 있는 요산 결정체는 신장의 요산 결석과 같은 물질로 만들어진다. 뒤꿈치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족저근막염은 요산과 다양한 인산염이 축적되어 생긴다. 요산은 박테리아를 끌어들여 통증을 유발하며 인산염은 뻣뻣하고 단단한 구조를 만드는 원인이 된다. 신장과 부신의 기능이 나빠지면서 생기는 발이나 발목 주위에 부종이 동반되기도 한다. 앞에서 논했듯이 신장과 부신은 몸 전체의 수분과 염분 농도를 조절한다. 만약 신장의 결석 때문에 이 기관들이 떨어진다면 당신의 몸 중에서 발, 다리, 복부, 얼굴, 팔, 장기 등에 물이 담긴 상태로 있을 것이다. 신장 결석은 수분 섭취 부족과 고기, 인공 감미료, 설탕, 알코올, 차, 커피, 탄산음료 등 탈수를 일으키는 음식료를 섭취한 결과로 형성된다. 또 담배를 피우거나 TV를 너무 오래 보는 것도 신체에 탈수 효과가 있고 소변이 지나치게 농축되는 원인이 된다. 이것은 소변 성분의 침전을 가속화한다. 고기, 생선, 유제품, 구운 제품, 사탕, 설탕처럼 강한 산성을 가진 음식을 많이 먹으면 신체가 귀중한 미네랄을 방출하게 되어 소변의 산알칼리 균형을 변화시킨다. 이는 특히 뼈와 치아의 미네랄 결핍을 초래하고 산성의 정상 소변을 알칼리성으로 변화시킨다. 알칼리성 소변에서는 인산염을 포함한 다른 물질들이 침전될 수 있다. 인산염은 몸 안에서 산성이 있는 환경을 만들면서 말 그대로 뼈를 녹여 골다공증과 신체 뼈대의 수축으로 이어진다. 그것은 또한 치아 손상, 관상동맥 심장질환, 소화장애, 암, 그리고 칼슘 결핍과 관련된 다른 질병들을 유발한다. 또한 식단에 정제된 소금인 염화나트륨이 너무 많으면 신장 결석에 걸리기 쉽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게다가 당신의 몸이 제거할 수 없는 염화나트륨 1g마다 당신의 몸은 염분을 중화시키기 위해 23배의 물을 사용하는데 이는 수분 정체, 보기 흉한 피하지방, 관절염, 통풍, 류머티즘, 담석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주로 식탁용 소금이 많이 함유된 음식을 먹는 사람들에게 이슈가 되고 있다. 미국인들은 매일 4,000에서 6,000mg의 염화나트륨을 섭취한다. 그러나 정제되지 않은 소금은 이와 같은 나쁜 결과를 가지고 있지 않다. 사실 진짜 소금은 몸이 심각한 병에 걸리지 않게 하는 필수 영양소다. 신장 청소를 해야 하는 이유. 2천만 명 이상의 미국인들이 신장병을 앓고 있다. 그들이 겪는 문제로는 요로감염, 신장결석, 신장암, 다낭성 신장질환, 신증후군. 신장은 또한 유체와 전해질의 균형을 유지하고 심장이 혈액을 여과하는 압력을 조절한다. 신장결석은 이러한 중요한 기능을 크게 약화시켜 체내 중금속이 축적될 가능성을 높이고 일반적인 독성 수준을 높인다. 그 결과 감염, 고혈압, 심장병, 뇌질환, 암, 그리고 많은 다른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다음 징후는 신장이나 방광에 결정체와 결석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눈밑이 어둡거나 희게 물들어 있는 색, 특히 아침에 눈이 붓거나 부풀어 있는 증상, 눈 밑과 주위에 깊은 주름, 눈 밑에 약간 희고 황갈색이나 어두운 덩어리, 윗눈 꺼풀, 겹침, 등 아랫부분의 만성적인 통증, 발과 다리, 부어오름, 끊임없는 두려움이나 불안. 많은 약초들이 3에서 6주 안에 신장결석을 효과적으로 녹일 수 있다. 신장결석 여부와 관계없이 1년에 한두 번 하는 신장 청소는 엄청난 치료적 예방적 이점을 가지고 있다. 신장을 깨끗이 하면 전반적인 신체 건강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공포, 근심을 줄여준다. 무기력하거나 병들게 하는 것들. 독감 전염병은 100년 전에는 드물었다. 그리고 독감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아주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만 중병에 걸리거나 죽었다. 지금은 매년 독감이 유행하고 있으며 그중 일부는 1년 내내 지속되기도 한다. 독감이 가을에만 발병한다는 이론은 과학적으로 맞지 않는다. 만약 누군가 4월에 독감에 걸렸다면 4월과 11월 독감 버전이 같은 바이러스를 공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것을 감기라고 부른다. 설명하자면 1918년에는 이야기가 달랐는데 당시 2천만에서 4천만 명의 성인들이 스페인 독감으로 죽었다. 그러나 이 대유행병은 현재 매년 유행하고 있는 독감처럼 그렇게 흔한 자연 정화 사건은 아니었다.
1918년의 대유행은 제1차 세계대전과 직결되었다. 독감 대유행 뒤에 있는 HINI 바이러스의 변종인 신종 독감 바이러스 A형은 유별나게 심각하고 치명적이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을까? 세계는 끊임없는 폭탄과 수류탄 폭발, 도시 전체의 화재, 독일이 만든 겨자가스와 다른 생물 무기의 영향 등으로 인한 매연 때문에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오염에 24시간 노출되어 있었다. 그것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1918년 대유행의 희생자 중 많은 수가 건강한 젊은이들이었는데 주로 소아, 노인 또는 몸이 약해진 환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대부분의 유행성 독감 발병과는 대조적이다. 젊은 성인들은 면역력이 가장 강했고 따라서 사이토카인 폭풍으로 알려진 바이러스에 대한 중복된 면역 반응을 발달시켰다. 아주 어린 사람과 나이 든 사람들은 그처럼 강력한 면역 반응을 일으킬 수 없다. 우리가 지구상의 오염 수준을 갑자기 또 다른 극한의 수준으로 끌어올릴 핵 전쟁 또는 생물학 전쟁과 같은 또 다른 재앙을 경험하지 않는 한 1918년의 대유행이 반복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오염 수준은 분명 독감 발병률을 증가시킬 수 있겠지만 제1차 세계대전 중에 발생한 것과 같은 극단적인 바이러스 행동을 촉발할 가능성은 낮다. 오늘날의 정상적인 독감 전염병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이전보다 더 강한 증상을 동반한다. 지금과 1세기 전에 우리를 괴롭혔던 바이러스는 여전히 똑같다. 그러나 일반인들 사이에서 극적으로 변한 것은 바이러스 공격에 대한 사람들의 자연적인 저항이다. 오늘날 이런 미생물에 대한 우리의 자연 면역력은 불과 100년 전에 비해 몇 배나 낮다. 현재 젊은이들 사이에서 충치와 시력 저하는 매우 흔한 현상이다. 또한 새로운 수많은 전염병이 급증하고 있는데 불과 2세기 전까지만 해도 없었던 현상이다. 여기에는 당뇨, 심장병, 암, 그리고 비만으로 고통받는 수백만의 사람들이 포함된다. 현대 사회가 이처럼 많은 만성질환에 시달린다는 사실은 모든 세대가 스트레스, 건강하지 못한 식습관, 유해한 생활 방식으로 야기된 약한 체질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100년 전에 살면서 좋은 위생 상태를 누린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보다 만성질환에 걸릴 확률이 훨씬 적었다. 예를 들어 20세기 초에는 오늘날의 주요 사망 원인인 심장병으로 죽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우리의 시대는 지나친 자극이 특징인데 이것은 몸의 에너지를 떨어뜨리는 강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 다음에 나열한 것은 우리의 신체적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많은 요인 중 일부에 불과하다. 너무 자주, 너무 오랜 시간 TV를 시청하는 것, 정서적 스트레스와 트라우마, 시간 제약 및 할 일이 너무 많은 압박, 과도한 소음, 공기, 물 및 토양오염, 지속적인 인공조명, 노출, 제약회사에서 만든 약, 커피, 차, 술, 탄산음료, 설탕, 사탕, 초콜릿, 육류 및 정크푸드, 과식, 수면 부족, 불규칙적인 생활 방식과 일상, 지나친 섹스, 지나치게 적은 수분 섭취량. 이 목록이 결코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오늘날 현대 세계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하는 광범위한 악영향을 헤아려 볼 수 있다. 이 모든 요인들이 체내 잠재적으로 유독성 노폐물을 축적시키는 것으로 이어진다. 독소는 신진대사 노폐물과 오래되어 생명을 다한 세포의 잔해가 더 이상 제거되지 않을 때 체내에 형성된다. 그것들이 체내에 남아있으면 세균의 공격 대상이 되어 활성산소가 급격히 증가한다. 활성산소는 체내에 축적된 노폐물과 약하거나 죽은 세포의 많은 부분을 산화시키거나 파괴하기 위해 생성된다. 이러한 자기 보존 행위에 의해 생성된 독소는 자극제로 작용한다. 활성산소는 신체를 자극하여 몸의 시스템에서 노폐물들을 제거한다. 정상적인 상황, 즉 신체 생명력이나 활력 에너지가 강하고 효율적이라면 신체는 과도한 부담을 느끼거나 별다른 해를 입지 않고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 신체는 균형 잡힌 휴식과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평형 상태로 되돌아간다. 그러나 몸이 너무 많은 자극에 노출되어 스스로 균형을 잡지 못하면 배터리는 더 이상 재충전될 수 없다. 분, 일, 연 단위로 발생하는 대사 및 세포 폐기물을 스스로 제거할 수 없다. 그 결과 많은 노폐물과 그 부산물인 독소가 몸 전체로 퍼져나간다. 그곳이 어디든 이와 같은 것들이 매우 높은 농도로 발생하면
독성의 위기를 유발한다. 이런 위기는 인체 질병 저항력이 저효율 수준으로 떨어졌음을 의미한다. 몸이 너무 많은 독소를 억지로 붙들고 있으면 감염에 취약해진다. 만약 감염이 지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억압적인 방법으로 치료된다면 만성적인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 만성질환은 노화와 조기 사망을 가속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감염이 억제될 때마다 신체 더 깊은 구조에서 발생하는 폐색이 심장의 부담을 증가시켜 몸은 점점 약해지고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만약 우리가 일반적인 감염과 같은 면역 반응을 억제하지 않는다면 산업화된 나라에서 주요 사망 원인으로 자리 잡은 심장병이 크게 예방될 수 있다. 보통 면역 체계에 의해 무해하게 되는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독소로 가득한 사람을 감염시킬 때 감염 자체는 감염이 일어나기 전에 면역 체계가 이미 손상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에너지를 감소시키는 영향이 유지되고 독성과 탈수 현상이 지속적으로 면역력을 손상시키는 한 아무리 강력한 항생제라도 감염을 영구적으로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이미 언급했듯이 비록 환자에게는 달리 말할 수 있을지라도 감염의 진정한 원인은 박테리아, 바이러스, 곰팡이가 아니다. 감염성 세균은 건강하고 깨끗한 환경에서는 번성할 수 없다. 노폐물을 처리하고 죽은 세포나 손상된 세포를 파괴하는 그들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비옥한 환경, 즉 그것들이 시간을 투자할 만한 일을 제공하는 곳에 있어야 한다. 우리는 인간에게 가장 흔하고 위험한 박테리아와 바이러스가 우리의 몸속에 이미 살고 있거나 혹은 우리가 먹는 음식, 우리가 숨쉬는 공기, 우리가 사용하는 화장실, 우리가 만지는 문손잡이, 우리가 껴안는 반려동물 또는 우리가 방문하는 병원과 같은 우리의 직접적인 환경에 살고 있다고 믿게 되었다. 우리가 듣지 못한 사실은 신체가 폐색되고 유독성 노폐물을 스스로 제거할 수 없을 때만 이런 미생물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감염, 항생제의 악순환에 빠진 환자는 정화 및 휴식 프로그램을 통해 더 이상의 감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신체가 누적된 유독성 노폐물을 제거하는 일을 돕기 위해 필요하다. 하지만 나는 정화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사람들이 그들의 삶에서 기존의 에너지 고갈의 원천을 확인하고 그것을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쪽으로 대체할 것을 권장한다.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조차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며 그들의 삶에 급격한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한 진정으로 건강해지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독소를 제거하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새로운 독소가 축적되면 몸은 치유될 수 있다. 질병은 독성의 위기다. 독성의 위기는 림프, 혈액 및 조직에 존재하는 세균성 독소나 다른 유해물질 때문에 생기는 상태를 말한다. 그것은 신체가 균형 상태로 돌아가야 할 절박한 필요성, 즉 항상성을 되찾을 때 필요성을 가지고 있을 때만 일어난다. 신체는 독성 물질이나 유해물질을 축적하는데 걸리는 시간보다 훨씬 많은 시간에 이들을 제거하는 메커니즘이 내장되어 있다. 이 과정을 방해함으로써 우리는 신체 중요한 정화 노력을 방해하고 외부의 영향이나 작용제에 취약해진다. 예를 들어 백신이나 약물은 신체 내 기관이나 시스템을 손상시키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신체에서 가장 약하고 가장 폐색된 장기가 제일 먼저 오작동할 가능성이 크다. 근본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 병든 장기를 치료하려는 어떤 시도도 장기의 완전한 건강과 활력을 회복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더 많은 합병증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이 책에서 여러분은 왜 헤모글로빈 수치가 낮은 사람들에게 수혈을 하거나 발기부전을 위해 고환을 치료하거나 궤양과 종양을 잘라내는 등의 일반적인 의학적 치료 절차를 통해 질병의 증상만을 치료하는 것이 잠재적으로 위험한 행동인지 알게 되었다. 혈액, 림프, 조직의 독소를 제거할 수 있는 것이 전혀 함유되지 않은 처방약을 사용하면 환자를 죽일 수도 있다. 어떤 의사도 신체가 약물에 반응하는 강도와 부작용의 정도를 크게 좌우하는 환자의 신체에 있는 독성과 폐색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으로 몸을 정화시키는 노력에 도움을 준다면 감염병으로 잘못 알려진 이 자연스러운 자기 치유 과정은 미생물의 활동에서 비롯될 수 있는 독성의 모든 흔적이나 영향을 자연스럽게 제거한다. 그러나 면역 반응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는 사람에겐 상황이 다르다. 질병의 증상은 다양한 강도와
수많은 변형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질병의 영향이나 증상을 통해 질병의 원인을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위궤양, 맹장염, 편도선염, 관절염, 폐색된 동맥, 암, 그리고 대부분의 다른 질병들은 단지 다양한 원인과 강도의 독성이 있음을 보여줄 뿐이다. 체액과 조직의 폐색과 산성 증가가 세포의 기초 영양소를 부족하게 만들어 세포들을 약화시키고 손상시킨다는 사실이 점점 더 명백해지고 있다. 앞의 질병들은 모두 하나의 공통 요소, 즉 몸 자체에 의해 유도되는 염증 반응을 공유한다. 염증은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확실히 질병이 아니다. 그것은 병원성 물질이나 독소에 오염된 약하거나 손상된 세포를 인체가 파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발생한다. 육체는 스스로 파괴할 의도로 염증 반응을 선택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러한 반응은 산성 혈증이나 폐혈성 쇼크로부터 스스로를 구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몸 안에서 썩어 나오는 세포 때문에 생기는 독은 체내에서 처리하기 위해 염증 반응을 일으키지 않으면 환자를 빠르게 죽일 것이다. 그러나 치유의 진정한 메커니즘을 알지 못하는 의사와 환자들은 우리 몸이 신체 일부를 통제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오류를 만들었다고 비난하는 경향이 있다. 염증은 신체의 의도적인 자기 보존에 대한 진정한 노력이다. 그것은 거의 모든 질병의 진행 과정에서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나는 이를 치유 반응이라고 부른다. 종양이 생기거나 심장에 이상이 생길 때에야 증상이 확실해질 수 있다. 활발한 염증 반응이 조용히 일어나는 동안 신체는 더 많은 백혈구를 생산하는데 이 세포는 혈관벽 깊숙이 파고들어 더 많은 손상과 염증을 일으킨다. 당신의 몸은 총체적인 파멸을 막기 위해 LDL 콜레스테롤로 모든 상처와 부상을 막음으로써 반응한다. 앞에서 말한 질병 중 어떤 것을 별도의 질병으로 진단하고 치료하는 행위는 환자를 혼란시키고 호도할 뿐만 아니라 수많은 합병증을 일으킨다. 병에 걸린 사람의 80% 이상이 별다른 의학적 개입 없이도 스스로 회복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질병은 실제로 사람의 몸이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는 독성 위기일 가능성이 높다. 유독성 노폐물의 양이 최대 허용치 또는 포화점에 이르면 적절한 면역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이러한 치유 과정은 단순히 독소를 중화시켜 제거함으로써 독성을 허용치 이하로 줄이고 독소를 먹고 사는 미생물은 물론 갇혀있는 대사 노폐물, 세포 잔해 등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이유로 독성의 위기가 자연스럽게 진행되도록 놓아두면 질병의 증상은 저절로 사라진다. 따라서 우리가 신체 치유 노력을 방해하지 않는 한 두통, 감기, 편도선염, 위염 또는 목과 어깨의 뻣뻣함 등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저절로 사라진다. 질병의 발생과 회복은 체내 근본적인 정체와 독성을 쌓고 분해하는 주기와 일치한다. 만약 당신의 질병에 대한 의사의 치료가 성공적이었다면 당신은 그에게 감사할 것이다. 반면에 외부의 도움 없이 건강해진다면 운이 좋았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 진정한 치유는 일어나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치유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신체의 끊임없는 노력이다. 그것은 신진대사 노폐물, 죽은 세포, 화학 독소, 중금속, 수십억 개의 죽은 박테리아, 그리고 다른 유해한 노폐물들을 제거하려는 몸의 강화된 노력이다. 치유한다는 것은 전체를 의미한다. 온전함이나 건강은 자연스럽게 균형이 생기는 것으로 몸에서 매일 생성되는 모든 노폐물과 세포 찌꺼기를 제거하고 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분을 공급할 때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노폐물을 제거하고 영양분을 섭취하는 일은 결코 멈추지 않기 때문에 건강을 만들어가는 것은 매일 벌어지는 재생 과정이다. 이 두 가지 기본적인 과정 사이에 존재하는 미세한 균형을 유지하는 일만큼 건강과 치유에 신비로운 것은 없을지도 모른다. 질병은 어둠과 같다. 질병과 어둠 모두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어둠은 빛이 없는 상태에 불과하다. 어둠은 그 자체의 근원이나 힘이 없기 때문에 불을 켜면 사라진다. 질병의 증상은 질병으로 오인될 수 없으며 그것들을 똑같이 비현실적으로 만든다. 빛이 없는 곳에서만 어둠이 실제하는 것처럼 보이듯 질병은 건강하지 않는 데서만 실제하는 것처럼 보인다. 실체가 없는 것과의 싸움은 현명하지 못하다. 오히려 몸을 청결히 하고 긴장을 풀고
영양과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애쓰는 것이 더 좋다. 우리는 음식으로 아이들을 중독시키고 있는가? 우리는 질병이 외부 요인에 의해 생긴다는 믿음을 가지고 자랐다. 죽어서 독성이 있는 매개체나 환경에서만 세균이 싹트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특히 자식들이 잇따라 전염성 질병을 앓는 모습을 보는 부모들은 전염성 질병으로부터 보호하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자식들에게 제공하려고 한다. 예방접종은 아이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하나의 방법처럼 보인다. 만약 아이들이 여전히 감염성 질병에 걸린다면 항균제나 항바이러스제를 최고의 치료법으로 여긴다. 감염의 원인으로 박테리아나 바이러스와 같은 외부의 요인을 비난하는데 너무나 익숙해서 자신들의 건강 문제가 자신들이 먹는 음식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 반복적인 감염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이 청량음료, 아이스크림, 감자칩, 가공된 초콜릿 제품, 사탕, 간이 음식, 패스트푸드, 아침 식사용 가공, 시리얼, 냉동식품, 통조림, 그리고 마트에서 파는 샐러드용 드레싱과 같은 건강에 좋지 않은 제품들에 중독되어 그런 결과가 초래되었다는 것이 정말 가능한 일일까? 현재 4만 개가 넘는 식품들이 식료품점 진열대를 차지하고 있다. 그중 98%는 인간이 먹을 것으로 자연이 의도한 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우리의 소화체계는 그런 제품들의 라벨이 나열된 성분과 상관없이 자연스럽고 본질적인 생명의 에너지를 빼앗기거나 쓸모없을 정도로 조작되고 가공된 그런 음식들을 유용하게 활용할 방법이 없다. 대부분의 음식들이 그럴진데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것은 더 이상 음식이라고 할 수가 없다. 대신 그것들은 도구로 변한다. 이런 인공산성 식품과 그 식품이 함유한 화학 첨가물들로 인해 면역체계가 손상되면서 아이들은 우리 자연환경의 일부이고 보통 무해하기 마련인 세균들과 싸울 기회를 거의 갖지 못한다. 특히 아이들에게 선천적인 면역력을 키울 만큼 충분히 모유를 먹이지 않았다면 상황은 더 악화될 것이다. 많은 유아들이 여전히 상업용 분유를 먹고 있는데 이것들은 우유를 건조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산패한 콜레스테롤을 함유하고 있다.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아기의 생후 1년 동안 사용하는 고형식은 통조림 공정 중에 일반적으로 살균되어 원래 생명력이 완전히 저하된다. 산패된 지방, 콜레스테롤은 암을 유발하며 알레르기를 포함한 많은 질병의 원인이 된다. 영국 정부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9개 브랜드의 유아용 조제 분유에 잠재적으로 유해한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소의 젖으로 만든 분유는 실험실에서 화학적으로 변형된 제품이다. 콩을 원료로 만들거나 단백질 가수분해로 만든 분유도 마찬가지다. 이런 음식들에는 자연스러운 것이 전혀 없다. 유아에게 먹이는 생기 없는 공장 음식들이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상상해보라. 얼마나 많은 유아들이 다양한 질병으로 인해 정기적으로 의사를 찾아가는가. 특히 그들의 면역 체계가 아직 완전히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기에게 분유를 주는 것은 건강에 큰 위험을 초래하며 아기는 화학적으로 변형되고 부자연스러운 이러한 음식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수 없게 된다. 모유와 가장 유사한 식품은 코코넛 밀크다. 열대지방에 많은 사람들이 모유가 선택사항이 아니었을 때 코코넛 밀크로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웠다. 모유나 코코넛 밀크로 키우지 않는 한 거의 모든 아이들이 크고 작은 질병에 시달릴 것이다. 또한 실내와 야외 환경뿐 아니라 어린이의 식수에도 오염물질과 유해물질의 총체적인 혼합물이 존재할 수 있다. 이것들은 발달 단계인 아이들의 면역체계를 억제하여 아이가 모든 종류의 질병에 쉽게 걸릴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성장하는 아이가 그의 삶에서 만나야 할 많은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 도전들을 얼마나 잘 헤쳐나갈 수 있는지에 큰 영향을 미친다. 오늘날의 젊은 세대는 과거 그 어느 세대보다 더 아프다. 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값싸고 영양가 낮은 음식을 먹이고 가정에서도 상황이 좋진 않다. 성인들에게만 생기던 많은 질병들이 이제는 젊은이들 사이에서 쉽게 발견된다. 25년 전만 해도 동맥경화, 고혈압, 제2형 당뇨병, 비만 등이 오늘날처럼 어린이들 사이에 흔할 것이라고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는가?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TV를 시청하는 2에서 6세 아이들이 TV를 보지 않은 아이들보다 TV에 광고된 식품을 선택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한다. 이 모든 것이 비만과 관련된 질병에 대한 높은 위험을 가진 어린이 세대를 만들어냈다.
의사들은 삶의 질 저하와 수명 단축은 물론이고 심장병, 고혈압, 신장병, 뇌졸중, 사지절단, 실명을 불러오기도 하는 제2형 당뇨병을 앓는 청소년이 급증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몸에 아무 쓸모없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은 감염 등 질병의 주 원인이 된다. 고기나 다른 육류 음식이 그 범주에 속한다. 고기를 먹을 때 몸은 고기의 성분 중 극히 일부만 흡수하고 나머지는 다른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소화되지 않은 동물성 단백질의 많은 부분이 고기 자체의 세포 효소와 장내에 존재하는 박테리아에 의해 분해된다. 분해된 고기 세포는 퇴행성 단백질과 응고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부패하면서 치명적이고 매우 자극적인 시체 독인 푸트레신과 카다베린을 방출한다. 병원 환자들은 약물치료,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있는 것, 또 고기나 감자 같은 음식 때문에 변비에 시달린다. 장 폐색은 고도로 비옥한 비생물 감염의 환경으로 세균이 대량으로 존재하는 병원에서 더 쉽게 발생한다. 본질적으로 병원과 그곳에서 나오는 식단은 이미 아픈 사람들에게 심각한 위험을 야기한다. 아픈 아이의 생명은 내장이 대부분의 분해의 물질을 혈류와 림프계로 흡수하기 전에 제거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담석이 간 내 담간을 막고 있으면 간은 더 이상 장을 통해 혈액으로 들어가는 독소를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식중독이 발생한다. 소위 전염병이라고 불리는 대부분의 질병은 사실 식중독이나 화학중독의 한 형태다. 이런 질병들은 독성이 높고 면역력이 낮은 사람들, 즉 이미 아픈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한다. 병원은 환자들에게 쉽게 소화시킬 수 있는 유동식 대신 고기, 달걀 등과 같은 단단하고 농축된 음식을 제공한다. 하지만 이것은 그들에게 겨우 남아있던 에너지마저 고갈시킬 뿐이다. 이 에너지는 신체가 독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저장된 에너지를 써야 할 때 새로 섭취된 음식에 주의를 기울이는 데 사용해야 한다. 이미 엄청난 양의 독소로 인해 손상된 면역체계는 더 이상 박테리아, 기생충, 바이러스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없다. 사실은 이러한 세균들이 엄청난 독소를 처리하는 신체의 마지막 수단이 된다. 모든 주요 질병은 특정한 형태의 장애가 선행하고 그에 의해 유발된다. 예를 들어 간에 장애가 생기는 것은 담즙간에 담석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이것은 영양 공급과 신진대사, 몸 전체 에너지 분포에 영향을 미친다. 변비에 걸린 대장은 노폐물을 역류시켜 체내 독소가 범람한다. 신장 결석은 소변의 정체로 이어질 수 있고 동맥에 대한 혈액의 압력을 높일 수 있으며 고혈압은 그 결과물이다. 림프절 막힘은 림프 부종, 심장마비, 암, 비만, 관절염, 그리고 거의 모든 만성질환으로 이어진다. 다양한 독성 위기의 종류와 강도는 체내 발생한 폐색의 정도와 위치에 비롯된다. 그러나 사실은 몸의 한 부분이 안 좋으면 몸 전체가 안 좋은 것이다. 심혈관계, 면역계, 림프계, 신경계 등과 같은 시스템을 즉각적이고 심오한 방식으로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독립적인 부분으로 구분하기란 불가능하다. 질병의 심각성은 일반적으로 신체 축적된 독소, 담석, 신장 결석, 대변, 대사물질 및 세포 노폐물의 양에 의해 결정된다. 가장 흔한 질병의 기본적인 치료법은 다음과 같다. 불필요한 에너지 유출을 모두 멈추고 신체가 충분한 휴식을 취한다. 간에 막힌 담간을 청소한다. 신장의 결석과 기름을 제거한다. 위장관의 통로를 청소한다. 신선한 공기, 깨끗한 물, 햇빛, 영양분이 풍부한 음식을 충분히 섭취한다. 규칙적으로 몸을 움직인다. 이 모든 것들은 매일 생성되는 대사 노폐물과 세포 폐기물의 제거 등 신체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 다음 목록은 간을 폐색시키고 신장 결석을 만들고 신체를 탈수시키고 에너지를 약화시키는 요인들이다.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음, 차가운 음료, 특히 몸이 뜨거울 때 마시는 것, 과식, 영양 부족, 고도로 가공되고 정제된 음식, 나쁜 조합의 음식물, 커피, 차, 알코올 및 기타 흥분제, 탄산음료, 담배, 마약, 스타틴, 스테로이드, 항생제나 진통제 같은 제약, 불규칙한 일상,
수면 부족, 지나친 TV 시청, 탈진, 긴장, 스트레스, 환경 위험, 실내외 오염, 분노, 노여움, 질투, 탐욕, 두려움, 질투, 자만, 불안, 그리고 다른 부정적인 감정들, 조화와 행복의 부족, 극단적이고 지나친 습관, 주로 앉아있는 생활 방식, 감각의 지나친 자극, 부상, 이와 같은 것들 또는 신체와 정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유사한 원인이 있으면 체액의 독소가 심각하게 축적되어 독성의 위기를 일으킬 수 있다. 면역체계를 동원하고 독소의 배출구를 찾거나 몸을 평형 상태 혹은 균형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독성의 위기가 필요하다. 그러나 원인이 온전히 남아 계속해서 몸을 더 약하게 하면 만성질환으로 알려진 독성 위기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 다음 장에서는 우리 몸에서 독소가 가장 먼저 생성되기 쉬운 부분을 다룰 것이다.